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대화에 서툰 게 아니라 감정에 서툰 겁니다. 지은이는 누다심 심리상담센터 대표 강현식입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말을 정말 못합니다.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 함부로 말하는 사람, 듣지 않고 말하는 사람, 이렇게 마구잡이로 말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우리는 종종 대화가 안 통해서 힘들다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소통에 서툰 이유는 정작 말을 잘 못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청산유수처럼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항상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사람 사이의 소통에서 말보다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입니다. 인간의 뇌는 생각보다 단순해서 무언가를 경험하고 나면 오직 두 가지의 결론만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쾌한지 불쾌한지 말이죠. 상황과 맥락을 따져서 슬픔, 민망, 분노 등의 이름표를 붙여주는 건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이 작용은 우리 자신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빠른 시간 동안 이루어지죠. 감정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습관은 타고난 뇌의 특성, 성장 배경, 그 밖의 수많은 요인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아무렇게나 말하는 대신 내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달하는 법, 그리고 말 속에 담긴 상대의 감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대화 도중 일어나는 감정의 작동 원리를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의 말을 잘 듣는 법에 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 마음을 잘 전하는 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사람들은 관계 때문에 힘들다며 저를 찾아와 묻습니다. 그냥 다 끊고 혼자 살면 안 되나요? 안타깝게도 모든 관계를 끊고 혼자 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의 존재는 결국 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관계를 맺느냐 마느냐 자체는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 자체를 포기하기보다 관계를 덜 어렵게 만드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합니다. 관계가 만들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답은 바로 대화입니다. 아무리 친했던 사이라도 대화가 끊어지면 멀어지게 됩니다. 대화를 통해서 남이 너가 되고 대화를 통해서 너와의 관계가 유지됩니다. 상담실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취급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대상화, 도구화라고 합니다. 필요하면 가까이 하고 필요가 없어지면 버리는 것. 이것이 도구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놀랍게도 타인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적이 나쁘다고 자녀에게 화내는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부모를 비난하는 자녀, 잘 가르치지 못한다고 교사를 탓하는 학생, 집중하지 않는다고 학생을 외면하는 교사, 돈을 많이 벌지 못하거나 집안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배우자를 비난하는 경우도 모두 상대를 도구 취급하며 내뱉는 독백입니다. 결국 관계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서로를 인격체가 아니라 도구처럼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나와 같은 인격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귀를 닫지 말고 상대가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들어보세요. 대화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의 본질은 관계이고 관계의 본질은 대화입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대화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평소 사람들은 대체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우리의 뇌는 규칙과 질서를 지키며 상대를 배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정이 격해지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지만요.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 뇌는 그 감정에 압도되어 버립니다. 우리 뇌는 이성적 판단과 고차원적 사고를 담당하는 부분인 대뇌 피질과 감정을 느끼는 부분인 편도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대뇌 피질이 편도체의 활동을 해석하고 통제하며 주도권을 잡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일정 수준으로 치솟으면 대뇌 피질은 그 기능을 잃고 맙니다. 특히 누군가로부터 물리적, 심리적 공격을 당해서 분노나 공포를 느끼면 우리의 뇌는 격렬한 감정에 휩싸여 편도체의 지배를 받게 되지요. 이는 아주 오래전 원시 시대부터 인류에게 이어져 내려온 뇌의 작동 과정입니다. 자연재해나 맹수의 공격을 받아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살아남기 위해 채택한 방법이었죠. 편도체의 지배를 받은 원시인들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대처했습니다. 위험에 맞서 싸우거나, 위험을 피해 도망가거나, 위험이 지나갈 때까지 숨죽인 채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뇌도 여기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말에 관한 속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겠지요. 천냥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18세기 조선에서는 쌀 한 섬, 즉 144kg이 5냥, 머슴의 한 달 월급이 7냥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천냥은 쌀 28.8톤 혹은 평범한 노동자의 12년치 봉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말 엄청난 액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해보려 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원리를 핑계로 쓰지 말고 전략으로 사용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먼저 고운 말을 보내서 상대도 나에게 고운 말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내가 고운 말을 듣고 싶으면 내가 고운 말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 말의 통제권을 내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먼저 거칠고 공격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열받고 화나더라도 상대의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고운 말을 보내봅시다. 저는 가끔 센터 소속 상담자의 말에 상처받았다고 항의하는 내담자들의 전화를 받습니다. 고민 끝에 제가 선택한 길은 양보였습니다. 차분하게 이야기를 듣고 그 감정에 공감을 표하면서 아주 깍듯하게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의도로 그랬든 상담사의 말에 상처 받으셨다면 상담사의 잘못입니다. 교육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받아치지 않고 차분하게 사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은 언성을 낮춥니다.
이렇게 몇 차례 반복하면 누구라도 언성을 낮춥니다. 전화를 끊을 때쯤엔 고마움을 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보하고 인정하는 말이 오히려 상대를 진정시킨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상대의 입에서 나를 존중하는 말이 나오도록 할지, 나를 비난하는 말이 나오도록 할지는 결국 자신의 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전문가인 제가 사람들의 말 표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바로 집단 상담입니다. 저는 개인 상담보다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단 상담은 한두 명의 상담자와 여러 명의 내담자가 함께 진행하는 상담 방식입니다. 내담자들이 돌아가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다른 참가자들이 그에 따라 대화를 이어가며 진행되죠. 특이한 점은 집단 상담이 위로와 공감만 오가는 친목과 화합의 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가자들 사이에서 오해와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집단 상담이 의도하는 바입니다. 집단 상담의 목표는 이러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대화로 풀어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인 상담자가 함께하는 자리에서 말이죠.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안 갈등을 계속 중지하면서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말은 마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말이라는 도구에 매달리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마음을 헤아리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를 가리켜 말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음식을 그릇에 담지 않으면 전달할 수 없듯이 마음도 말에 담지 않고서는 전달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마음이 본질이고 말은 수단입니다. 결국 말은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말보다는 그 속에 담긴 마음에 집중해야 대화를 잘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마음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하나는 인지적인 측면의 마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서적인 측면의 마음입니다. 인지로서의 마음은 사고하고 판단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서로서의 마음은 희로애락과 같이 불현듯 솟아나는 감정과 기분, 그리고 무언가를 하고 싶은 욕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을 설명해 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대다수는 주로 인지적인 측면에만 집중합니다. 이성을 사용하여 자신이 무엇을 생각했는지,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관계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정서적인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감정이라고 할 수 있죠. 누군가와 친해지거나 사랑에 빠질 때 우리를 사로잡는 건 합리적인 근거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과 욕구죠. 누군가와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도 판단보다는 기분에 의해 좌지우지됩니다. 감정은 그 자체로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반응입니다. 감정을 공유해야 서로에 대한 이해는 깊어지고 오해는 줄어들죠.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감정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유쾌와 불쾌입니다. 유쾌 감정이란 좋은 기분을 말하고 불쾌 감정이란 안 좋은 기분을 말합니다. 즐거움, 기쁨 같은 감정은 유쾌 감정이고 분노, 슬픔 같은 감정은 불쾌 감정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신체의 흥분 상태, 즉 각성과 이완의 구분을 더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구분을 조합하면 총 4가지로 감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6회 각성, 6회 이완, 불쾌 각성, 불쾌 이완입니다. 자신의 감정이 어떤지 모르겠으면 일단 4가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보세요. 버지니아 사티어에 따르면 가족 간 대화법은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의 비위를 맞춰주려고 자신을 낮추는 회유형, 상대를 깎아내리면서 통제하려는 비난형, 자신이나 타인의 문제에 집중해서 이성적으로만 접근하려는 초이성형, 자신과 타인에게 초점을 맞추지도 못하고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회피형, 마지막으로 자신과 타인의 감정도 고려하면서 문제도 적절하게 해결하려는 일치형이 그것이죠. 사람들은 이 중 한 가지만을 사용하기도 하고 상황이나 상대에 따라 다른 유형의 대화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미성 씨 아버지는 한국 전쟁 이후 1959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였습니다. 베이비 부머들은 하면 된다는 마음을 먹고 노력해 실제로 그 성과를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노력하고 애쓰면 무엇이든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삶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며 세상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한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가치관이자 인생 신념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늘 강한 정신력을 요구하고 더 노력하라고 채찍질합니다. 서로 간의 견해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생각을 유연하게 바꾸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미있게도 생각을 바꾸려면 말을 바꾸어야 합니다. 사람은 일상 속에서 들었던 말을 내면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도널드 마이켄바움은 바로 이러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오랜 연구 끝에 우울과 불안 등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내면화된 혼잣말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긴장될 때 실수할 것 같아 라고 말한다든지 자신의 실패를 두고 난 왜 이렇게 멍청할까? 진짜 한심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들이 그런 혼잣말을 하게 된 이유는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그와 비슷한 비난을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마이켄바움은 자신의 혼잣말을 바꿔볼 것을 권합니다. 실패한 자신이 한심하게 여겨지더라도 그래도 최선을 다했잖아. 결과와 상관없이 칭찬받을 만해 라고 말해보라는 것이죠. 일부러라도 말을 바꾸다 보면 놀랍게도 조금씩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내담자들은 상대방이야말로 문제의 원인인데 왜 자신이 변해야 하냐고 따지지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관계와 대화는 상호적이기 때문입니다. 한쪽이 변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쪽도 변화의 압력을 받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상담실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직접 변해볼 것을 권합니다. 자신을 피해자로만 인식하고 자신의 불행을 가해자 탓으로만 돌린 채 변화를 거부하면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대인 관계와 대화 패턴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을 긍정적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고마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으로 인해 내가 얻게 된 이득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아야 변화의 동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를 지렛대로 삼아 자기 자신과 관계의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첫걸음은 제대로 듣기부터 시작합니다. 말을 이루고 있는 표현 그 자체보다 말 속에 담긴 마음을 들어야 합니다. 이 법칙은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교류를 주고받는 관계에만 적용하셔야 합니다. 강의나 수업, 회사에서의 업무 지시처럼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상황에서는 말을 표현 그대로 이해해야 하죠. 생각보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두루뭉술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마음과 정반대로 말하기도 합니다.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표현보다는 그 말에 담긴 속뜻, 즉 마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너랑 사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라는 말에 반사적으로 너만 힘든 줄 알아? 나도 힘들어 라고 대꾸했다가 갑자기 헤어지게 되었던 애인을 1년 후에 찾아갔습니다. 제 딴에는 상당히 용기를 낸 일이었죠. 다행히 애인은 제 마음을 받아주었고 결국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 정말 많이 싸우고 갈등했기 때문에 결혼하면 덜 싸울 줄 알았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너랑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저는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너만 힘든 줄 알아? 나도 힘들어. 아내는 기가 막힌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더니 곧바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뭐? 그럼 이혼하면 되겠네. 아내와 저의 싸움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는 상대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기 시작했고, 너랑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라는 아내의 말에서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라는 마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신 힘들어? 마음 터놓고 얘기하자 라고 화해의 시그널을 보냈죠. 하지만 아내의 대답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됐어. 너랑 할 얘기 없어. 라면서 말이에요. 아내에게 정말 얘기할 마음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있지만 단지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을 뿐입니다. 화난 사람들이 언행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은 편도체의 영향 때문입니다. 이럴 때 내뱉는 말은 진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을 반대로 이해하면 상대의 진심을 정확히 알 수도 있죠. 평소에도 부부 사이가 나빴고 어느 한쪽이 꾸준하게 이혼을 요구했다면 싸울 때 나온 이혼하자라는 말은 진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면 싸울 때 나온 이혼하자라는 말은 진심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 대신 마음을 들어야 합니다. 마음이 잘 안 들린다면 평소 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한때 상담센터를 찾았다가 문제가 해결되어 상담을 종결했던 내담자 혜은 씨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주었습니다. 선생님, 저 너무 힘들어요.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혜은 씨의 남자친구는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30분은 기본이고 심하면 1시간 이상 늦기도 했죠. 하지만 남자친구가 성인 ADHD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또 늦을 때마다 본인도 매우 미안해하니 내담자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약속 시간에 1시간이나 늦어놓고도 전혀 미안해하지도 않더랍니다. 내담자가 너무하다 라고 말했더니 남자친구가 난데없이 헤어지자라고 했다는군요. 저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정말 상대방의 진심을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직접 물어보기예요. 전문 용어로는 현실 검증이라고 하죠. 한번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해보세요. 가능한 직접 만나서 헤어지자는 말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물어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각하면 정신병, 덜 심각하면 신경증으로 구분합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심각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스스로 현실 검증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현실 검증이란 사실, 즉 외적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내 생각, 즉 내적 현실이 이와 맞지 않을 경우 바로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리적 문제가 심각할 경우 아무리 객관적 사실을 알려줘도 이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망상증으로 발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증거가 차고 넘쳐도 결코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지 않죠. 국정원에서 나를 미행한다,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 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CCTV나 배우자의 휴대폰 기록 등 객관적인 물증을 보여줘도 조작된 증거다, 나 몰래 지웠을 거다 라면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많은 이들이 자신이 만들어낸 생각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내담자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의 마음을 지레짐작하며 힘들어할 때 상대에게 허심탄회하게 물어볼 것을 제안하곤 합니다. 정말 상대방이 내가 추측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지 검증해 보자는 것이죠. 며칠 후 혜은 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왜 헤어지자고 말했는지 물었더니 자기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그랬대요. 저도 물론 남자친구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헤어지고 싶지는 않다고 했어요. 정말로 나를 위한다면 그 말을 취소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취소한대요. 이처럼 현실 검증은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위기에 빠진 관계를 구출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상대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긴가민가 하면 적당한 시간이 지나 흥분이 가라앉았을 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그때 그 말, 그때 그 행동이 무슨 뜻이었는지 말이에요. 상대의 말을 선의로 해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상대가 나를 공격하거나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나를 걱정하거나 도와주려는 의도였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결혼 안 해? 요즘 젊은이들은 비혼이 유행이라며? 너도 비혼주의자냐? 너 살 좀 빼라. 옛날에는 날씬해서 예뻤는데. 이런 말은 어떻게 보면
나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비웃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냥 선의로 받아들이고 넘기면 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말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나를 상처 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구나 하고 생각하면 얼굴 붉힐 일이 없습니다. 마음만 받고 표현은 버리면 됩니다. 마치 택배를 받았을 때 포장보다 내용물에 신경 쓰듯이요. 상대의 마음을 선의로 해석하는 두 번째 방법은 상대의 발언이 나를 향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 자신을 향한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타인보다 자신에 대한 관심이 더 많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에게 충고나 조언을 건넬 때에도 사실 내가 저 사람이라면 이라는 전제 하에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상대에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누군가로부터 상처되는 말을 들었을 때 상대의 진심을 확인할 길이 없다면 저 사람이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나에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말을 빙글에 웃어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뜻으로 건네는 말이라도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위축되게 만든다면 단호히 멈추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비난은 이중 메시지입니다. 상대가 제 아무리 긍정적인 의도로 건네는 말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상대를 무시하고 억압하여 자기 말을 듣게 하려는 부정적인 의도 또한 숨어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이란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조종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지배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빈 스턴은 심리 상담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며 놀랍게도 많은 사람이 가족이나 배우자 혹은 고용주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채 이용당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말이 옳다고 동의하기까지 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안타깝게도 친밀한 관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가해자는 처음부터 노골적인 말과 행동 대신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접근합니다. 처음에는 잘해주면서 상대의 신임을 얻죠. 그렇게 어느 정도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애매모호하게 말하거나 행동합니다. 여지를 남기면서 조금씩 더 노골적으로 상대를 이용하죠. 금전적으로나 성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어떤 분들은 심리적 영향관계가 가스라이팅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게 누구를 위한 일이냐는 겁니다.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말보다 행동입니다. 그간 상대가 했던 행동을 돌이켜보세요. 만약 나만 일방적으로 베푸는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면 당장 관계를 끝내셔야 합니다. 상담실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모호함 혹은 불확실성을 견디는 능력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은 참 모호합니다. 인간관계 역시 모호한 것 투성이입니다. 어쩌면 모호함 혹은 불확실성은 곧 인생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이러한 모호함과 불확실성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피식 웃는다면 순간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 웃음이 어떤 의미이든 말이죠.
타인의 행동을 관찰해서 그 속에 숨겨진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선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 행동이 반복적인지, 나를 대할 때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의 차이가 분명한지, 또 상황과 맥락은 어땠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죠.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단 한 번의 경험으로 타인의 마음을 단정짓곤 합니다. 불확실함에서 오는 불안감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에 취약한 사람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 상대의 마음을 단정해버립니다. 주로 부정적으로 말이죠. 건강한 관계란 상대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내 마음을 상대의 마음에 들여보낼 수 있는 관계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빈 자리, 즉 여유입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일수록 모호함과 불확실성을 더 잘 견딜 수 있습니다. 반대도 가능해요. 모호함과 불확실성을 견디다 보면 불안한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정신 건강과 대인 관계를 지키는 비결입니다. 사실 나의 마음을 전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말을 할 때 문장의 주어를 나로 하는 것이죠. 너라는 주어가 상대방의 자율성을 해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뜻대로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자율성은 인간의 자아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특성이기에 타인이 자신을 함부로 판단하면 반감이 생기기 쉽습니다. 대화할 때 주어를 나로 놓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화법을 나 전달법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을 처음 제안한 사람은 미국의 임상 심리학자 토머스 고든입니다. 나 전달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든은 세 가지 요소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먼저, 문제가 되는 상대의 행동을 사실대로 말하고 그 행동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 자세히 말한 다음 그것으로 인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요. 내가 지금 등교 준비를 하지 않고 책만 보고 있으면 등교 시간에 늦을 것 같아. 그러면 엄마와 아빠는 너에게 화가 날 것 같아. 여기에 더해서 구체적인 행동 변화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빨리 세수하고 옷을 입은 다음 가방을 챙기고 밥을 먹자. 비언어적 소통이란 말하는 사람의 감정 상태, 목소리의 톤과 억양, 표정, 몸의 자세 등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죠. 같은 말을 하더라도 태도가 어떤지에 따라 전혀 다르게 전달됩니다. 비언어적 소통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방향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마음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공감이란 타인의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마음에 머무르는 것이죠. 섣불리 상대를 판단하거나 가르치고 바꾸려고 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나를 변호하거나 방어하려고 하지 않고 온전히 상대의 처지에 내 마음을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비언어적 소통은 좋은 대화를 위한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화에 서툰 게 아니라 감정에 서툰 겁니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이 책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말이 아니라
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언어적 소통, 공감과 나 전달법입니다. 머리로 알면서도 막상 몸으로는 실천하기 힘든 것들이죠. 이유는 아마도 우리의 기분과 감정 때문이겠죠. 인간은 이성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 말이 인간의 정체성을 평가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어쩌면 인간이 하도 동물 같은 감정과 본능대로 움직이니 이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자고 하는 일종의 방향성 제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정이 결정하고 이성은 합리화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감정과 기분과 느낌의 힘이 너무 크기에 실질적으로는 감정이 결정을 내리고 이성적으로 적당한 핑계와 명분을 만들어 그 결정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말이 또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이고 다른 하나는 말하지 않는 진짜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을 썩 좋아하지 않지만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수천 수만 겹의 양파와 같아서 타인은 물론 당사자도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협동하고 어울려 사회를 이룬다는 게 기적이 아닐까 합니다. 인간은 이해하는 존재라기보다는 오해하는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남에 대해서는 더 오해합니다. 평소 우리 마음은 감정과 기분에 지배당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유쾌함을 추구하고 불쾌함을 회피합니다. 모든 생명체가 그러하겠죠. 이러한 감정적 본능이나 욕망은 후에 나타난 이성보다 강력해서 머리로 제어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마상, 즉 마음의 상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음이 상하면, 기분이 상하면 관계는 끝이 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최악의 일입니다. 될 일도 안 되고 당연한 일도 전혀 당연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감정과 마음을 함께 알아주는 것, 즉 공감은 안 될 일도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일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당신께서도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배우 한석규 씨는 상대가 모욕감을 느끼지 않게 하자라는 말이 자신의 좌우명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곧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자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상대의 감정과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은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언어의 중요성,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유하고 있습니다. 경청하는 습관, 그리고 말을 지혜롭게 하는 능력, 현명하게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도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느낍니다. 무엇보다 오늘 소개한 책 저자의 말처럼 말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연습을 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마음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그것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상대에게 다가가려 시도할 때 가능하지 않을까요? 마음은 마음으로만 접근할 수 있으리라 저는 추측합니다. 또한 감정과 욕구와 느낌을 떠나서 엄정한 이성적 시각으로 바라볼 때 상대 마음이 더 잘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다가가고 머리로 이성적으로도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 명상 선생님은 가장 좋은 관계는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사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직 저는 그런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어의 한계와 감정의 벽, 그리고 머리의 오해를 넘어서 언젠가 우리가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사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럴 때 아마 우리는 더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탁월해지리라 추측합니다. 플라톤은 일부러 악해지려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몰라서, 즉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악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플라톤이 옳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